거리의 꼬마가 7개 언어를 한다? 그의 어머니는 건물 청소부였다. 이 말이 이사회실에 전해졌을 때 임원들의 얼굴에 퍼진 것은 놀라움이 아닌 비웃음이었다. 반짝이는 명품 시계와 맞춤 정장을 걸친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티셔츠에 바지자락이 해진 채 서 있는 소년 민재는 그들의 조롱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7개 언어라니 네가 어디서 배웠다는 거지? 박상훈 회장이 짜증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김주영 전무를 바라보며 마치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 키득거렸다. 김 전무는 테이블을 탁 치며 더 큰 웃음을 보탰다. 야, 청소부 아들이 무슨 언어를 해? 넌 고작 어묵 장사나 하던 애 아니었니? 민재는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 속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번졌다. 어머니 박영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만 쓸며 아들을 보았다. 작업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 아들을 감싸주고 싶었지만 한마디 잘못하면 이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민재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윤태석 부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 7개 언어를 안다는 걸 증명해 보아라. 그의 말은 명령이자 도전이었다. 방안이 순간 고요해졌다. 임원들은 모두 이 가난한 소년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굴욕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이상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임원들 중 일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이 아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듯 의자를 고쳐 앉았다. 민재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7살이던 어느 날 종로 사거리에서 어묵을 팔던 그는 고급 승용차 창문 너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남자에게 어묵 사세요라며 용기를 내었다. 돌아온 건 동전이 아니라 역겨움이 묻은 눈빛과 가속 페달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한 매연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내민 시루떡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민재는 처음 깨달았다. 세상은 불공평하며 사람들은 사회적 경계를 지키려 비웃음을 무기처럼 휘두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재는 결심했다. 자신을 지켜낼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언어였다. 8살이 되던 해 광화문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독일인 관광객 무리의 대화를 흉내내며 발음을 따라 해본 것이 시작이었다. 그중 한 노인이 안쓰러운 듯 작은 독일어 교재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보물이자 밤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펼쳐보던 교과서였다. 학교에서는 놀림과 무시를 받았다. 쉬는 시간마다 단어장을 꺼내보는 민재를 두고 친구들은 비웃었다. 외국어 배워서 뭐해? 넌 평생 어묵 장사나 할 텐데. 그러나 아이들의 조롱은 오히려 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낡은 공책에 새로운 단어를 적고 지하철역에서 외국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발음을 따라 했다. 버려진 관광 안내서는 그의 사전이 되었고 길에서 마주친 외국인들은 그의 선생님이 되었다. 어머니 영희는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 책 위에 고개를 파묻은 채 잠든 아들을 조심스레 이불로 덮어주었다. 속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아들의 눈빛 속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았다. 네 마음만은 자유롭다는 말을 해주던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민재의 귀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윤태석 부회장이 손짓하자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민재 앞에 놓였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섞여있는 복잡한 국제 문서였다. 성인 전문 번역가들조차 고개를 젓던 그것을 이제 11살짜리 소년이 풀어야 했다. 임원들은 키득거리며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민재는 서류를 손에 들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년의 허풍이 아니라 곧 진실을 드러낼 예고 같았다. 민재는 손에 쥔 계약서를 바라보며 순간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9살 무렵 종로의 한 거리에서 어묵을 팔던 민재는 우연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발음은
낯설고도 매혹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몇 단어를 따라 해보았다. 그때 관광객 중 한 명이 웃으며 작은 메모지를 꺼내 아리가토라는 글자를 적어주었다. 그것은 민재가 처음으로 손에 넣은 일본어 단어였다. 집에 돌아와 그 단어를 공책에 수십 번도 넘게 베꼈으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언어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10살이 되던 해 그는 또 다른 우연을 마주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헤매던 러시아인 부부를 도와준 것이다. 서툰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놀란 표정의 러시아인 남성이 작은 사전을 건네주었다. 배워. 그 한마디는 민재에게 세상이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러시아어 알파벳을 하나씩 따랐으며 스스로 웃음을 지었다. 남들이 보기엔 한낱 장난 같았지만 민재에겐 그것이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어머니 영희는 늘 아들의 옆에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건물 청소를 하며 굳은 손으로 아들의 학용품을 챙겨주었다. 때로는 아들의 노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어려운 글자들을 왜 그렇게 열심히 적니? 그녀가 물으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곤 했다. 언젠가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고 어머니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벅차올랐다. 어린 아들이 겪어온 세상의 냉혹함이 그런 다짐을 만들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세상은 너를 작게 만들려 하겠지만 네 마음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민재는 끊임없는 조롱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그가 쉬는 시간마다 외국어 책을 펴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넌 평생 어묵 장사일 텐데 외국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그 말은 가시처럼 밝혔지만 오히려 그 가시는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종이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버려진 신문, 찢어진 광고지, 외국어로 적힌 포장지까지 그는 모든 것을 공부 재료로 삼았다. 그 메모지와 종이 조각들은 결국 방 한 구석에 쌓여 작은 국제 도서관처럼 변해갔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청소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재는 여전히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공책에는 서툴지만 열정이 묻어나는 영어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가장 위에 크게 쓰여 있는 문장이 어머니의 눈을 멈추게 했다. I can learn. 그 단순한 문장은 마치 아들의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선언 같았다. 영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가난이 아들을 묶어두려 했지만 그 작은 소년의 의지는 세상 어떤 쇠사슬보다 강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노력은 이사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쌍의 눈길을 느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의심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거리의 꼬마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상훈 회장이 날카롭게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 번역해봐라. 한 줄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인정해주지.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첫 장을 펼쳤다. 눈은 서툴게 보였으나 손끝은 단단히 계약서를 붙잡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이 문서에는 고의적으로 분리한 조항이 섞여 있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회의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조롱의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임원들의 눈빛에 스쳤다. 민재는 손끝으로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여기 보시면 민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같은 조항이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에서 다르게 쓰였습니다. 영어 버전에서는 납품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모호하게 적혀 있지만 프랑스어 버전에는 구체적으로 30일을 초과하면 계약 당사자는 전체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임원들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김주영 전무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번역을 좀 배웠다고 이 복잡한 계약 구조를 네가 이해한다고?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독일어 버전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위약금이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적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박상훈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의자의 등을 바짝 붙였다. 그의 표정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빼앗듯 받아들더니 민재가 가리킨 부분을 유심히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우리 번역팀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군.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임원들의 눈빛은 조롱에서 경계로 바뀌었고 어머니 영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지금 거대한 권력자들을 상대로 혼자 싸우고 있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이 문서는 협상 도구가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모순을 이용해 나중에 가장 불리한 버전을 적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박상훈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억지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이건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황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민재는 의연하게 계약서를 넘겼다. 여기 일본어 조항을 보시면 경영구조 조정 권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현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회의실 안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다. 몇몇 임원들은 눈을 크게 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이 계약이 단순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윤태석 부회장이 천천히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이제 박상훈에게 향했다. 이 문서, 누가 우리 대신 서명한 것이지. 그 순간 박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그건 그저 예비 협의였어. 단순한 절차였을 뿐. 그러나 민재는 이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서명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한국 측 대표로 박상훈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원문에 따르면 그 서명은 이미 계약 조건에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순간 폭풍 같은 소란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몇몇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는 서류를 낚아채 검토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민재의 번역은 틀리지 않았다. 영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늘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아들이 지금은 재벌 회장과 임원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태석 부회장은 마침내 박상훈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다. 20년 동안 내 옆에서 일해온 네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팔아넘겼단 말이냐.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비웃는 자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모두가 민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마치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다. 윤태석 부회장의 눈빛은 서서히 분노로 물들고 있었고 박상훈 회장은 땀에 젖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단순한 절차였어. 실제로 구속력 있는 건 아니야. 박상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임원들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펼쳐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독일어 조항을 보세요.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단순히 사용 허가라고만 적혀 있는데 독일어 원문은 회사의 특허와 상표 그리고 모든 무형 자산을 상대 측이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 확인했지만 민재의 지적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김주영 전무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박상훈을 노려보았다. 도대체 뭘 얻으려고 이런 계약에 서명한 겁니까? 박상훈은 억눌린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야. 국제적 확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러나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변명처럼. 윤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확장이 아니라 굴욕이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넘기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게 확장이라고? 민재는 다시 한 장을 넘겼다. 이번에는 일본어와 러시아어가 혼재된 부분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작은 문구를 짚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어 버전에서는 경영구조 조정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원할 때 언제든 현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 주석에서는 이 권리를 합병 과정에서의 자동 승인 권한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임원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박상우는 더 이상 여유 있는 웃음을 지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를 반복했다. 어머니 영희는 구석에서 손을 꽉 쥔 채 아들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작은 소년이 아니라 지금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배를 이끄는 선장처럼 보였다. 윤태석이 낮게 말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팔아넘겼구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배신에 대한 깊은 상처로 젖어 있었다. 민재는 담담히 계약서를 덮으며 말을 이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함정입니다. 만약 서명한 대로 진행된다면 이 회사는 3년 안에 존재 자체를 잃게 됩니다. 회의실 안에 폭발음처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휴대폰 벨소리가 동시에 울렸고 임원들 중 일부는 급히 법률팀과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무시해온 청소부의 아들이 단 한 번의 번역으로 회사의 몰락과 배신을 동시에 드러내버렸다는 사실을. 윤태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대신 경계, 경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계속해보거라, 소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더 많은 진실이 남아있었다. 민재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작고 앙상했지만 그 손끝이 가리키는 문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여기 프랑스어 버전을 보십시오. 납품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서는 단순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애매하게 표현돼 있죠. 순간 방 안의 임원들이 일제히 얼굴을 들었다.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요약 번역본만 검토했을 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차이를 본 적이 없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민재가 짚은 부분을 직접 확인했다. 그의 두 눈이 천천히 크게 열렸다. 이건 치명적이군. 그의 낮은 한마디에 방 안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박상우는 손을 탁 치며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깟 단어 몇 개 차이가 뭘 바꾸겠어. 결국 우리가 협상을 잘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임원들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그를 노려보았다. 민재는 침착하게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독일어 단락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짧은 문장을 짚으며 또렷하게 읽어내려갔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위반 시 자동으로 상대 측에 귀속된다. 이건 단순한 위약금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기술, 특허, 상표까지 모두 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무너지는 듯한 소란이 일었다. 김주영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인수합병이 아니라 노골적인 약탈이잖아. 다른 임원들도 동요하며 서류를 서로 빼앗듯 확인했다. 모두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아무도 민재의 해석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윤태석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박상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가 이걸 알고도 서명한 거냐? 박상훈은 잔뜩 얼어붙은 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난 단지 예비 협의였을 뿐이야. 실제로 구속력은. 그러나 민재가 그 말을 끊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원문을 보십시오. 한국 측 대표는 계약 조건에 충실한 이행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이상 이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박상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미세하게 떨렸다. 임원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박상훈은 회사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다. 영희는 구석에서 손을 모으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자부심이었다. 거리에서 늘 조롱당하던 그 아들이 이제 거대한 회사를 구하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라, 민재야.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는 더 깊은 곳에 숨겨진 함정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계약서를 넘겼다. 페이지 곳곳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다. 여기 러시아어 버전을 보시면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상황만 인정하고 경제위기나 시장 변동은 면책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어 버전에서는 모든 지연에 대해 한국 측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어떤 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책임을 진다고? 이건 계약이 아니라 자살 행위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다. 맞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 순간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거리의 아이를 비웃던 시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윤태석 부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계속해라. 지금 네가 말하는 모든 게 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민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혼재된 부분이었다. 여기 보시면 경영 구조, 조정 요구 권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본어 버전에서는 현 경영진의 교체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계약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단숨에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김주영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상훈을 노려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당신은 우리를 단순히 속인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완전히 넘긴 거잖아. 박상훈은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다. 그건 과장된 해석이야. 실제로는. 그러나 윤태석이 그의 말을 잘랐다.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다. 네가 이 회사에 20년 몸담았다는 사실이 더 부끄럽구나. 민재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조항을 펼쳐 보였다. 여기 독일어 부록에서는 계약 위반 시 한국 측이 보유한 모든 특허와 기술 자료를 상대방에게 자동 이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계획입니다. 회의실 안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오직 민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결론적으로 이 계약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치밀하게 위장된 적대적 인수입니다. 그리고 박상훈 이사님의 서명은 이미 그들의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상훈을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다. 구석에서 영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의 아들이 지금 어떤 위험한 싸움 속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윤태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송두리째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이제는 명확하다. 이 계약은 함정이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그 함정을 열어젖혔다. 모든 시선이 박상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다. 윤태석 부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다.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라. 박상훈, 넌 무엇을 서명했지? 박상훈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난 단지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예비 서명을 한 것뿐이야. 그의 말은 공허했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를 짚었다. 여기 보십시오. 한국 측 대표 박상훈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예비 협의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폭발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주영 전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우리를 팔아넘겼어. 그동안 뭘 꾸며왔던 거지? 박상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쳤다. 아니야, 난 회사를 위해서. 그러나 윤태석이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니, 넌 회사를 배신했어. 민재는 침착하게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프랑스어 부록을 보십시오. 모든 서명은 외부의 구두 합의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박상훈 이사가 사적으로 한 모든 약속은 이 문서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순간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박상훈을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동료애가 없었다. 오직 배신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박상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다. 너희는 모른다. 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외국 자본 없이는 우리 회사는 망한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영혼까지 빼앗으려 한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영희는 구석에서 손을 모으고 아들을 바라봤다. 작은 어깨 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무게가 얹혀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느꼈다. 윤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두 눈은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박상훈, 넌 20년 동안 내 옆에서 일했지. 그런데 결국 칼을 꽂은 건 내 손이었다. 회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다.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었다. 그 말은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내려앉았다. 박상훈은 입술을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계약은 함정이고 배신자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남은 것은 무겁고 치명적인 침묵뿐이었다. 박상훈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러나 코너에 몰린 짐승은 더욱 위험한 법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너희가 날 몰아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계약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외국 자본은 이미 은행, 공급업체, 정부 관계자들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다. 너희가 거부하면 3개월 안에 주요 고객을 모두 잃게 될 거다. 임원들은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 임원은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포위된 거야. 김주영 전무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스파이지. 네가 우리 기술을 넘겼지. 박상훈의 얼굴에 일순간 불길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 맞다. 벌써 우리 최고 엔지니어 5명은 그들과 함께 베이징에 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제조 공정을 복제하기 시작했어. 너희는 이제 대체 불가능하지 않아. 그 말에 회의실이 폭발했다. 임원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쏟아졌고 몇몇은 충격에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태석 부회장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놈이 우리 회사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인재들까지 빼돌렸단 말이냐. 박상훈은 오히려 비웃듯 말했다. 난 생존을 택했을 뿐이다. 너희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들일 뿐이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 강자만 살아남는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상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가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아니요, 그건 생존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당신은 회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장 먼저 무릎 꿇은 것뿐이에요. 박상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소리쳤다. 넌 아무것도 몰라. 거리에서 배운 잔꾀로 이 세계를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 민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거리에선 사람들이 언제 손을 내밀어 돕는 척하며 동시에 그 손으로 마지막 남은 걸 빼앗아 가는지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박상훈에게서 민재로 옮겨갔다. 더 이상 이 어린 소년을 청소부의 아들로 보는 이는 없었다. 그는 배신자의 실체를 꿰뚫는 유일한 목소리,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의지해야 할 희망이 되었다. 윤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세차게 내려쳤다. 박상훈, 넌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더 이상 네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박상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는 어두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상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땀으로 젖은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낮게 웃음을 흘리며 말을 내뱉었다.
너희는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구나. 외국 자본은 단지 계약 하나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게 아니다. 이미 금융권, 정치권,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어. 너희가 오늘 이 계약을 거부하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는 한국 기업의 무능이라는 제목이 걸릴 거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어떤 이는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게임에서 진 거 아냐? 윤태석 부회장은 이를 악물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재는 놓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수십 년 역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리지만 단단했다. 그들이 강한 패를 쥐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무기를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다. 박상훈조차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다. 무기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민재는 계약서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건 그들의 함정이자 동시에 약점이에요. 너무 탐욕스럽게 써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만 드러내면 국제사회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챌 겁니다. 김주영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 만약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겠지. 그러자 박상훈이 비웃듯 소리쳤다. 바보들, 그걸 공개하면 우리 회사가 먼저 무너져. 시장은 한국 기업이 무능하고 혼란스럽다고 평가할 거야.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희생양이 되겠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보일 겁니다. 세상은 약자를 무시하지만 불의에 맞서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회의실, 아니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곱씹었다.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논리는 놀라울 만큼 명확했고 절망에 빠져있던 임원들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피어났다. 윤태석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들의 오만이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민재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 회의실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압박하고 무릎 꿇릴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서를 들고 세상 앞에 나서면 웃음거리가 되는 쪽은 바로 그들입니다. 박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민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이건 어른들의 세계야. 내 말대로 움직였다가는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질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그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민재의 말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윤태석은 민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야, 네 말대로 하자. 이 계약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무기가 될 거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결단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실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유난히 밝았고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은 생수와 새로 인쇄된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제의 혼란과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동시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민재 옆에 앉아 있었다. 낯선 정장이 소년의 작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옷은 마치 원래 그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잘 어울렸다. 그는 여전히 어리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성숙했다. 떨리니? 윤태석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은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윤태석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좋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긴장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든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외국인 대표단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프랑스인, 냉정한 눈빛의 독일인, 그리고 계산된 미소를 띤 미국 여성이 차례로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태도처럼 여유로웠다. 미국 여성이 가방에서 새 서류 뭉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본사와 상의했습니다. 새로운 수정안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윤태석은 곧장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협상은 그 소년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미국 여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제안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다. 그건 이제 의미 없어요. 새로운 계약이 준비됐으니까요. 그러나 민재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발견한 사실이 오늘 협상의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하게 움직였고 미국 여성의 표정에서도 여유가 서서히 사라졌다. 민재는 계약서를 펼쳐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불공정한 조건을 담은 문서가 아닙니다. 한국상법 제498조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 시도입니다. 순간 외국인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 앞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윤태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게 웃었다. 이제 게임의 판은 바뀌었군. 민재는 시선을 떨구지 않고 외국 대표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이 문서가 우리를 올가맬 족쇄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을 무너뜨릴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마치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꾸는 선언 같았다. 외국인 대표단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프랑스인은 목을 가다듬으며 애써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뿐입니다. 적대적 인수라니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민재는 바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의 발음은 원어민처럼 정확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명료했다. 아니요,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작성한 프랑스어 원문에는 완전한 운영 통제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법률 용어로는 이것이 적대적 인수와 동일합니다. 프랑스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의 손은 정확히 그 단락을 짚고 있었다. 이번에는 독일인이 나섰다.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그건 단지 번역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의도와는 다릅니다. 민재는 곧장 독일어로 답했다. 그렇다면 여기 독일어 버전을 보십시오. 지적재산권의 완전한 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차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독일인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여성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개입했다. 어린 소년이 법을 논하려 드는 건 흥미롭지만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네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하지 않니? 민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한 영어로 말했다. 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제가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바로 당신들의 실수죠. 회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외국인 대표단은 당혹스러움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한국 측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윤태석 부회장은 팔짱을 끼고 민재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다. 좋다. 오늘은 우리가 판을 주도하는구나. 민재는 계약서를 다시 펼치며 차분하게 이어갔다. 우리는 이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제사회에 이 문서를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가 진짜 약탈자인지 보게 되겠지요. 프랑스인의 손이 떨리며 펜을 떨어뜨렸다. 독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미국 여성은 더 이상 웃음을 짓지 못했다. 더 이상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방 안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다. 이 협상은 더 이상 외국 자본의 노름이 아니라 민재가 주도하는 새로운 게임이라는 것을. 프랑스인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국제시장에서 고립될 뿐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잃는 건 곧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지.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회를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족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은 공정한 거래를 원하지 강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미국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리쳤다. 우린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어. 이 계약을 파기하면 당신들의 회사는 국제소송에 휘말려 파산할 거야. 임원들이 다시 술렁였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서류의 끝부분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부록에 따르면 모든 합의는 유효한 대표자의 서명에 의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이사는 이미 해임되었고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미국 여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독일인은 이를 악물었고 프랑스인은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윤태석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들으셨습니까? 이 계약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회사를 속이려 했고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외국인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미국 여성이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좋아요. 이번은 후퇴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당신들이 이겼을지 몰라도 세계는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세계는 진실의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은 방안을 울리며 벼락처럼 떨어졌다. 외국인 대표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서류를 황급히 모으며 회의실을 떠났다. 남은 것은 고요 속에서 밀려드는 해방감과 살아남았다는 실감이었다. 그리고 모두는 알았다. 이 승리는 어른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온 소년이 이끌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외국인 대표단이 떠난 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 같았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를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태석 부회장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민재야, 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구나. 어른인 나조차 보지 못한 것을 네가 봤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 한국 체계에서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던 사람이 어린 소년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민재는 얼떨떨해하며 손을 저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구석에서 어머니 박 여사가 흐느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을 뿐인데. 윤태석은 박 여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님, 당신은 거인을 키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국제관계부서에서 정식 관리직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제 아들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임원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아무도 그를 거리의 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 회사의 구원자였고 동시에 진정한 지혜를 보여준 사람이었다. 며칠 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민재와 어머니는 처음으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다. 좁은 고시원 방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엄마, 이건 꿈 같아요. 민재가 말하자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아니란다 민재야. 넌 이걸 스스로 이뤄낸 거야.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정직과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어. 그날 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재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언어는 세상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진실은 그 열쇠를 빛나게 만드는 힘이다. 그의 말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